친정도 없는 여자가 뭘 믿고 이 집에 들어왔어?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날부터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재혼이라서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였거든요. 결혼하고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을 보내고 주말마다 시댁 집안일을 했어요. 시누이는 틈만 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그래라며 늘 방관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5억 사기를 당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내가 어떻게든 해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림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재혼에 친정도 없는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라며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VIP 매니저가 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손녀분 따로 자리 마련해 드릴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실화 보따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작은 꽃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소박하게 수진의 꽃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38살의 여자가 장미 가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수진, 그녀는 이 작은 꽃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수진은 가위로 장미줄기 끝을 사선으로 잘라냈어요. 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하는 작업이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꽃을 다루는 일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어요. 장미 한 송이를 들어 올려 꽃잎 상태를 확인하던 수진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성을 들인 만큼 피어났고 소홀히 하면 금세 시들어버렸죠. 오전 10시 단골 손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 국화 좀 예쁜 거 있어요? 네, 어머님.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거 있어요. 잠깐만요. 수진은 냉장 진열대 안쪽에서 노란 국화 다발을 꺼냈어요. 할머니는 매주 같은 요일에 와서 같은 꽃을 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산소에 가져가는 꽃이었죠. 수진은 그 사연을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할머니가 올 때마다 가장 싱싱한 국화를 따로 빼두었습니다. 고마워요. 늘. 할머니가 꽃값을 내밀었어요. 수진은 거스름돈과 함께 작은 안개꽃 한 줄기를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어머님. 할머니가 나간 뒤 수진은 카운터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전이었죠. 이런 날들이 수진에게는 소중했어요.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고 아무도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그녀는 꽃집 문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떠났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수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요일 오후가 되면 조용히 가게 셔터를 내리고 사라졌어요. 오늘도 토요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그곳에 가야 했죠. 수지는 무심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내일 날짜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만 아는 표시였죠. 수진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애써 잊으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꽃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어요.
번쩍이는 차체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였죠. 수지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 티 하나 없이 깔끔한 검은 양복, 손목에는 값비싸 보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남자는 꽃집 간판을 확인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남자는 진열된 꽃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이 흰 백합 앞에서 멈췄어요. 백합으로 꽃다발 하나 부탁드립니다. 크게요. 네, 알겠습니다.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격식 있게 해주세요. 선물용입니다. 수지는 냉장 진열대에서 가장 싱싱한 백합을 골랐어요. 줄기를 다듬고 안개꽃과 유칼립투스 잎을 곁들여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카운터 앞에 서서 수진의 손놀림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오래 했어요. 수지는 짧게 대답하며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흰 백합이 고급스러운 포장지 안에서 우아하게 빛났어요. 배송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남자가 명함 한 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수지는 무심코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림그룹, 회장 비서실. 수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물었어요. 청림타워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회장님 댁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요. 남자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수지는 결제를 처리하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림그룹. 그 이름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결제가 끝나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백합을 특히 좋아하시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꽃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수지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청림그룹. 수진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엔 그리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동시에 오랜 세월 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고개를 드는 것 같기도 했죠. 수지는 명함을 카운터 서랍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꽃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녀가 매주 찾아가는 그곳. 아무도 모르는 그 장소에서 누군가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봤어요. 노을빛이 꽃집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작은 꽃집의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여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청림그룹 회장이 좋아하는 백합, 매주 일요일에 외출, 그리고 명함을 보는 순간 떨렸던 그 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실마리는 아직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죠.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곳에 가는 날이었어요.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앞에 섰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단정한 원피스를 꺼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옷이었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던 수진의 눈이 화장대 위 사진 한 장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자는 강민수, 수진의 첫 남편이었습니다. 민수를 처음 만난 건 수진이 29살 때였어요. 당시 수진은 작은 꽃집을 막 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난 후였죠. 혼자 남겨진 수진에게 꽃집은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맡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화분도 파나요? 네, 저쪽에 있어요. 민수는 화분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것저것 들어보고 잎을 만져보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가장 작은 다육이 화분 하나를 골랐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게 오래 고민해서 고른 게 3,000원짜리 다육이라니. 사무실에 놓을 건데 잘 안 죽는 거 맞죠? 네, 물만 가끔 주시면 돼요.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요. 한 달에 한두 번이요? 그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수진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자주 꽃집을 찾아왔어요. 다육이가 시들었다며 새 화분을 사러 왔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러 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으니까요. 수진에게 사랑은 늘 상실과 함께였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준 어머니가 저녁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수지는 한동안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수진을 홀로 키웠어요.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수진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고 밥을 차려주고 밤에 무서워하면 손을 잡아주었죠. 아버지가 있어서 수진은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수진이 25살 때였어요. 오랜 지병이 악화된 거였죠.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수지는 그날 이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막막했죠. 그래서 민수의 고백을 받았을 때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어요? 민수가 진지한 눈으로 물었을 때 수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어요. 또 잃으면 어쩌지? 또 혼자 남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기다려 주었어요. 재촉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두 사람은 몇 달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수진 나이 29이었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민수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수진을 챙겼습니다. 퇴근길에 꽃을 사다 주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했어요. 수진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쓰러진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였어요.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수지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어제까지 웃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수진아, 미안해. 병실 침대에 누운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긴요. 당신이 무슨 잘못이에요.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수진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민수는 35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이 32 되던 해 늦가을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빈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수가 사다 준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 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고 나면 정말로 민수가 떠난 것 같아서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5, 36, 37. 수진은 꽃집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사람들은 수진을 걱정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사느냐고, 재혼은 안 하느냐고 물었죠. 수진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였던 건 아니었어요. 매주 일요일 수진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수진도 말하지 않았죠. 다만 일요일마다 어딘가로 떠났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수진은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직접 만든 거였죠. 흰 백합과 안개꽃으로 정성스럽게 엮은 꽃다발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무심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풍경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번화한 거리가 사라지고 조용한 도로가 나타났죠. 택시가 멈춘 곳은 커다란 철문 앞이었어요. 철문 너머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죠.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수진을 보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꽃다발을 꼭 쥔 채로요. 그곳에는 수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수진의 비밀이었죠. 그리고 그 비밀은 수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꽃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도 바뀌었죠.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포인세티아. 꽃들은 계절을 따라 피고 졌지만 수진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기요, 카네이션 있나요?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가 물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죠. 인상이 선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있어요. 몇 송이 드릴까요? 10송이요.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수지는 카네이션을 골라 정성스럽게 다발을 만들었어요. 남자는 카운터에 기대서서 수진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드릴 건가요? 수진이 무심코 물었어요. 카네이션을 사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네, 어머니 생신이에요. 매달 이맘때쯤이요. 매달이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자가 멋쩍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매달 생신 챙겨달라고 하셔서요. 농담이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챙기거든요.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효자인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오태준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후로 정말 매달 꽃집을 찾아왔어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나타났죠. 카네이션 10송이를 사면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에요. 수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단골 손님이 하나 늘었구나. 그 정도였죠. 하지만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면서 수지는 조금씩 태준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꽃만 사고 가지 않았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가끔은 회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회의가 길었는데 여기 오니까 좀 살 것 같네요. 태준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꾸 없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살짝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반년이 지났을 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수지는 망설였어요. 민수가 떠난 후로 누군가와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죠.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좀... 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태주는 민망한 듯 웃으며 꽃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화면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매주 일요일 만나는 그 사람이었어요. 평일에도 가끔 이렇게 전화를 주셨죠.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이 밥 먹자고 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꽃집 단골이요. 매달 어머니 생신이라고 카네이션 사가는 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효자네. 근데 왜 거절했어? 그냥요. 아직은.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민수가 떠난 지 3년이야. 알아요. 그 애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을 거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만 내 삶을 살아라. 민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수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의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죠. 수진이 진정된 후에야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 또 밥 먹자고 하면 한번 가봐. 알았지? 수지는 작게 대답했어요. 네. 다음 달 태준이 또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카네이션 10송이를 주문했죠. 꽃다발을 건네받은 태준이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기요. 수진이 불렀어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식사 제안 아직 유효해요? 태준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두 사람의 첫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눴죠. 그는 아버지가 퇴직 교사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여동생도 있다고 했어요. 가족이 많으시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늘 북적거려요. 주말마다 다 같이 모이거든요. 수진은 그 말에 살짝 부러움을 느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태준은 변함없이 다정했고 수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수지는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꼈죠.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늘 만나던 그곳에서 돌아온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 어때?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저를 잘 챙겨줘요. 그래,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 있니?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재혼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좋은 사람이면 놓치지 마라. 그로부터 얼마 후 태준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어요? 수진은 태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수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네. 태준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민수도 이걸 원할까?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태준의 따뜻한 손이 그 모든 걱정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어요. 태준이 보여준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요. 수진의 두 번째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할 거라 믿으면서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를 입었죠.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태준이 차로 수진을 데리러 왔습니다. 긴장했어요? 조금요.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시내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태준이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퇴직 교사라고 들었는데 그 말이 어울리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을 살피듯이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태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귀에도 들릴 만한 크기였죠. 재혼이라며. 나이가 몇이래? 38이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수진은 애써 표정을 유지했어요.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죠.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꽃집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수진이 대답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재혼이니까 간소하게 하는 게 좋겠죠. 친정 어른도 안 계시다면서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어른이 안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태준이 미리 말한 모양이었어요.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아이고, 그럼 결혼식에 누가 와요? 식이고 뭐고 그냥 조촐하게 하는 게 맞겠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것처럼요. 수진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러셨죠?
원래 처음엔 저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처음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로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하객은 시댁 쪽 친척들과 태준 회사 동료들이 대부분이었죠. 수진 쪽에서는 꽃집 단골 손님 몇 분만 오셨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수진을 보며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친정 식구가 없으니 썰렁하네. 수진은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결혼식이니까. 행복해야 하는 날이니까. 결혼 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꽃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가정도 꾸려나갔어요. 태주는 여전히 다정했고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결혼 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와서 집 좀 치워줘.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의 전화는 항상 명령이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죠. 수지는 처음에는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아침 수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꽃집 문을 일찍 닫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부엌부터 정리해. 싱크대가 엉망이야. 수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 동안 쌓인 것 같은 설거지거리가 있었어요. 수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까지 끝내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소파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어. 다음 주에 또 와.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건네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에게 태준이 물었어요. 시댁 다녀왔어? 힘들었지? 응, 좀. 어머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태준은 그 말만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 나만 참아야 하지? 그 의문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태줘. 요즘 물가가 올라서 힘들어. 생활비라는 말에 수지는 의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퇴직연금을 받고 계시고 태준도 매달 용돈을 드린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어머님? 200만 원만 보내줘. 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어머님. 보내드릴게요. 수지는 그날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 달 후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200만 원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수지는 태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매달 200씩 달라고 하시는데 좀 부담이 돼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 그냥 드려.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돼요? 1년이면 2,400이에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떡해. 내가 월급에서 좀 더 보탤게.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대화를 끝냈어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댁 집안일을 하고 돌아온 수진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청소 대충 했더라. 화장실 구석에 때가 있던데.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에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부모 복도 없고 첫 남편 복도 없는 팔자더니 우리 태준이한테는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인데 또 실패하면 어디 가겠어. 수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팔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수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태준이 물었죠.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뭐래?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해봤자 달라질까? 결국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요일 오후 늘 가던 그곳에서 수지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기 너머에 그 사람이 물었어요. 정말이야?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괜찮아요. 수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말했죠. 힘들면 말해. 알았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인 걸까? 내가 바라던 행복이 이런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였고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만 들 거였어요. 그리고 곧 시누이까지 가세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진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은 그렇게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이제 시댁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 송금, 주말마다 시댁 청소, 시어머니의 잔소리. 힘들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이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미영이에요. 오빠 동생, 신우이였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인사만 나눴던 사이였죠. 태준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혼했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언니,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거든요.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시어머니에게 매달 200만 원을 보내는 것도 부담인데 갑자기 500만 원이라뇨. 그게 갑자기 그 정도 금액은 좀. 언니, 제발이요. 나 진짜 급해요. 카드 연체되면 신용 망가지잖아요. 한 번만 도와줘요. 미영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수지는 난감했어요. 거절하자니 시댁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빌려주자니 돈이 아까웠죠. 결국 수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300만 원은 어떨까요? 500은 제가 지금 당장은. 오케이, 300이라도 좋아요. 고마워요, 언니.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요. 미영은 수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태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미영 씨한테 전화 왔었어요. 미영이? 뭐래? 카드값이 밀렸다고 300만 원 빌려달래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기대한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빌려줬어? 아직은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이가 원래 그래. 이혼하고 나서 힘들어 하거든.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번 한 번이요? 근데 어머님한테도 매달 200씩 보내고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미영이가 정말 급하대잖아. 태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죠. 수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왜 항상 나만 양보해야 하지? 왜 남편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지? 수지는 결국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미영에게서 고맙다는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미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또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미영은 이번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이번엔 200만 원만요. 저번에 빌린 거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 수리비가 나와서요. 수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미영 씨, 저번에 빌린 300만 원은 언제 갚으실 수 있어요? 아, 그거요? 조금만 기다려요.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요. 미영의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언니, 왜 그래요? 우리 식구잖아요. 식구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줘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이요? 언니 꽃집 잘 되잖아요. 200이 뭐가 대수라고. 미영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싫었어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어려워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잘한 걸까? 괜히 시댁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미영이한테 들었어. 200 빌려달랬는데 거절했다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번에 300 빌려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그게 뭐 대수야? 식구끼리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어머님, 저도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매달 어머님께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활비 보내는 게 뭐가 대단해?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태준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수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미영 씨 건으로요. 알아, 어머니한테 나도 전화 받았어. 태준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래? 미영이한테 그 정도는 도와주라고 하셨어. 너도 좀 유연하게 생각해봐.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여보, 저번에 300 빌려준 거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근데 또 200을 빌려주라고요? 미영이가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럼 나는요? 나도 혼자서 3년을 살았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갑자기 옛날 얘기를 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바로 그 얘기예요.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해요? 왜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줘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그만하자. 피곤해. 태준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수지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립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이 집에서 나는 뭘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저 돈 주고 일해주는 사람일까? 그 후로도 미영은 틈만 나면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주는 항상 가족 편이었죠. 수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수진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늘 가던 그곳에 가는 날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오늘 시댁 와야지. 제사 준비 도와줘야 해. 어머님,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무슨 약속인데 제사보다 중요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요일마다 어딜 싸돌아다녀?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개인적인 약속이에요, 어머님.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개인적인 약속? 시댁 일은 뒷전이고 개인 약속이 먼저야? 시어머니가 화를 냈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익숙한 철문 앞에 내렸어요. 문이 열리고 수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커다란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흰 머리의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 노부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수진아, 왔구나. 수진은 노부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노부인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부인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진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았어요. 이곳에서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끝내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하면 걱정을 끼칠 것 같았거든요. 수진은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것도요. 결혼 1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수진아, 지금 시댁으로 와. 큰일 났어. 수진은 꽃집 문을 급히 닫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거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퇴직 후 알게 된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했죠. 시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투자했어요. 퇴직금과 저축을 모두 털어서요.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안심했어요. 좋은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인과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기였어요. 5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범인을 잡아도 돈을 되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죠.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버지, 왜 그런데 투자를 하신 거예요? 태준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확실하다고 해서 노후 자금 좀 불려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확실하다고 해서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날려놓고 할 말이 그게야?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시댁이 힘들게 했어도 사기를 당한 건 불쌍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댁집은 5년 전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거였어요.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죠. 시아버지의 퇴직연금과 저축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대출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졌어요. 은행에 연락해 봐야겠어.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은 은행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소득과 담보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거절당했어요. 상환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대출 연장도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은행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네 번째 은행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퇴직한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소득이 없었어요. 태준의 월급만으로는 담보 가치가 부족했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 태준이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이 말했어요. 저축은행은 어때? 저축은행은 심사가 덜 까다롭다던데.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축은행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를 다녔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한 곳을 지목했습니다. 청림저축은행은 어때? 거기 규모가 크던데. 청림저축은행.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청림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와 태준이 청림저축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같이 가자는 말에 급한 꽃집일이 있다고 둘러댔죠. 사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저녁에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림저축은행도 안 됐어.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도감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왜요? 담보 부족이래. 거기도 똑같아. 태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수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어떡하라고. 다음 달 이자도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태준도 마찬가지였죠. 미영은 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너 꽃집 한다며. 돈 좀 있지 않아? 수진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자신에게 불똥이 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꽃집이 큰 장사가 아니에요, 어머님. 생활하기에도 빠듯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빠듯하긴. 그 조그만 꽃집이 뭐가 빠듯해? 정말이에요. 월세랑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친정에서 좀 마련해봐. 그 말에 수진의 숨이 멎었어요. 친정이라니. 시어머니는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였죠. 어머님, 저 친정이. 아, 맞다, 친정 없지.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친정도 없고, 그럼 전 남편한테 받은 거라도 없어? 재혼인데 뭐 하나 챙긴 것도 없어? 수진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수진은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저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님. 쓸모없긴. 시어머니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미영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수진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현관을 나서며 눈물을 삼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친정도 없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 남편한테 받은 것도 없어? 그 말도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래 고민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결국 수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만 연락하던 그 사람에게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오늘은 일요일이 아닌데 무슨 일이야?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금전 요구, 남편의 방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1년 동안 혼자 삼키고 있던 모든 것을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수진아, 왜 이제야 말하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몰랐어. 그 사람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건 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건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상상도 못할 진실이 곧 밝혀지게 될 거라는 것도요. 수진의 길고 긴 인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수진은 늘 가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1년 동안 혼자 삼켜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철문 앞에 섰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수진을 맞았어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었어요. 오늘은 장미가 만개해 있었죠. 붉은 장미, 흰 장미, 분홍 장미가 어우러져 향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사이를 지나 커다란 저택으로 걸어갔어요. 거실에는 흰 머리의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노부인의 은빛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진을 보자 노부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수진은 노부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렇습니다. 수진이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오던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였어요. 청림그룹 명예회장 최정숙. 올해 85살의 노부인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수장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최정숙 회장의 외동딸이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진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외할머니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청림그룹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죠. 재벌가의 사위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외할머니도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죠. 수진이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장학금을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수진의 성적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외할머니가 몰래 마련해 준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비로 힘들어할 때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도 외할머니의 손길이었어요. 수진은 그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수진은 외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장례식장에 조용히 찾아온 흰 머리의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죠. 수진은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장례가 끝나고 빈소를 정리할 때 그 노부인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수진이구나. 노부인이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내 외할머니야. 내 엄마의 엄마. 그 말에 수진은 멍해졌어요. 외할머니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내 아버지 뜻을 존중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혼자 됐잖니. 더는 멀리서만 볼 수가 없었어. 그날 수진은 외할머니의 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요. 그 후로 수진은 외할머니를 정기적으로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재벌가의 회장이라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갑자기 나타난 가족이 낯설기도 했죠. 하지만 외할머니는 한결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수진을 진심으로 아꼈어요.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할머니는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것만 알아줘. 외할머니의 그 말이 수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남편 민수를 만났을 때 외할머니는 기뻐했어요. 민수가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수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의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에서 인수 제의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회사를 매각하고 거액의 자산가가 되었죠. 하지만 민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지 석 달 만이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민수는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아내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민수의 유산은 2천억 원이 넘었어요. 수진은 그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 없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지막 바람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죠. 수지는 그 돈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어요. 외할머니는 그런 수진을 존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지만 그 돈은 민수가 내게 남긴 사랑이야. 잘 간직해. 그리고 외할머니도 수진에게 상속을 해주었어요. 청림그룹 지분 일부와 부동산, 현금 자산을 합쳐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받았어야 할 몫이야. 이제 내가 가져라. 수지는 거절했지만 외할머니는 단호했어요. 거절하면 할머니 마음이 더 아파. 제발 받아줘. 그렇게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5천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했어요. 돈이 있어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외할머니만이 수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진은 그 외할머니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젯밤 전화로 들었어. 그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외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왜 혼자 참았니? 왜 할머니한테 말 안 했어?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손녀가 걱정되어서였죠. 할머니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고요. 바보 같은 것. 외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면 할머니도 힘들어. 왜 그걸 몰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외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여자라고 했다며?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팔자라고? 외할머니가 시어머니의 말을 되뇌었어요. 어젯밤 전화로 들은 내용이었죠. 외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히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외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가? 네. 할머니가 나서시면 그건 할머니 힘이잖아요.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어요. 외할머니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손녀의 눈에 담긴 결연한 빛을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할머니도 옆에 있을 거다.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감사해요, 할머니.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많이 컸구나. 그래, 내 싸움은 내가 해라. 하지만 할머니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외할머니가 옆에 있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재현이 불러라. 잠시 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윤재현 47살의 그는 청림그룹의 부사장이자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오랜 측근으로 그룹의 대소사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재현아, 이리 와서 앉아라. 윤재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외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수진이 시댁에서 있었던 일 알지? 예, 보고받았습니다. 윤재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해. 하지만 우리도 준비는 해둬야지.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시댁 재정 상황 파악해. 그리고 그 집 경매 나오면 바로 연락해. 윤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미 조사 중입니다. 대출 연체가 시작되면 몇 달 안에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좋아. 그때 움직여. 외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뒤에서 준비만 해둘게. 그래도 되지?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감사해요. 외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손녀를 괴롭힌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결의였죠. 해가 저물 무렵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친정도 없는 여자라고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친정이 어떤 곳인지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죠. 하지만 이 평온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였습니다. 작은 꽃집 주인이 사실은 5천억 원의 자산가라는 것. 친정이 없다고 무시당한 여자의 외할머니가 청림그룹의 회장이라는 것. 시댁 식구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수진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동창 모임이었어요. 장소는 청림백화점 VIP 라운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공들여 준비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죠. 명절에 며느리가 사다 준 옷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청림백화점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라운지를 이용할 자격이 없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VIP 회원이었기에 동반 입장이 가능했죠.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명의 중년 여성들이 넓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 복순 씨 왔어요? 왔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음료 주문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가장 저렴한 메뉴였거든요. 물론 친구들 앞에서는 원래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고 둘러댔죠. 음료가 나오고 본격적인 수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 자랑이었어요. 누구네 아들이 승진했다느니, 누구네 딸이 좋은데 시집 갔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부장 달았어요. 입사한 지 10년 만에. 어머, 대단하다. 우리 딸은 얼마 전에 둘째 낳았는데 사위가 산후조리원을 최고급으로 잡아줬대요. 시어머니는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과장이었고 미영은 이혼 후 백수였으니까요. 게다가 집안 경제는 엉망이었죠.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곧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 험담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내가 며느리 때문에 속이 터져요. 친구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어요. 며느리요? 재혼한 며느리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며느리요. 친정도 없는 것이 시집와서 얼마나 건방지게 구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도 일찍 잃고 전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 태준이라도 만난 게 어딘데.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시어머니 은혜를 몰라요. 친정이 없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일요일마다 어딜 싸돌아다녀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말을 안 해. 시어머니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어머,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동조했죠. 그런 며느리는 가르쳐야 해요. 호되게. 맞아요. 복순 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흐뭇했습니다. 며느리 욕을 실컷 하고 나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도 없어요? 가져온 거요? 작은 꽃집 하나가 전부예요. 그것도 월세 꽃집이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전 남편한테 받은 것도 없대요. 참 팔자도 기구하지.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친구들이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런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태준 씨가 좀 생각이 없네요. 그러게요. 제가 반대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라운지 입구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죠? 시어머니는 별 관심 없이 다시 친구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VIP 라운지 매니저가 그 여자에게 뛰어가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라운지 직원들까지 줄줄이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들릴 만큼 컸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연예인이에요? 글쎄요. 근데 직원들이 왜 저렇게 난리야? 시어머니도 궁금해서 그 여자를 자세히 봤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죠. 며느리였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여기 있지? 그것도 왜 직원들이 저렇게 인사를 하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매니저가 수진에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녀분 따로 자리 마련해 드릴까요? 프라이빗 룸이 비어 있습니다. 회장님 손녀분. 그 말이 시어머니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손녀분이라니? 무슨 소리야?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매니저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라운지 안을 둘러보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복순 씨, 저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저기 직원이 회장님 손녀라고 하지 않았어요? 설마 저 사람이 복순 씨 며느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수진이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진이 시어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분들과 모임 중이셨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수진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매니저가 수진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손녀분, 정말 따로 자리 안 필요하세요? 네, 괜찮아요. 잠깐 인사만 하고 갈게요. 수진이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하며 배웅했어요. 라운지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복순 씨, 방금 그 사람이 며느리 맞아요? 회장님 손녀라고 했는데 무슨 회장이에요? 청림백화점 매니저가 저렇게 인사하는 거 처음 봐요. 도대체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친정도 없다고 가진 것도 없다고 험담했던 며느리가 회장님 손녀라고요?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며느리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아까까지 며느리 험담을 실컷 늘어놓았던 게 부끄러웠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단 나 먼저 가볼게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라운지를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손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럼 청림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거야? 청림백화점, 청림건설, 청림호텔, 그 청림그룹?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집안 손녀가 우리 태준이랑 결혼을 해?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태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인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진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친정도 없는 여자,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팔자, 가진 것도 없는 것이,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느리가 청림그룹 회장 손녀일 리가 없어. 직원이 착각한 거야. 아니면 동명이인이거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수진에게 보인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진의 그 담담한 표정,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았던 그 눈빛,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방 안에는 시어머니의 탄식만이 울려 퍼졌어요. 밖에서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긴 밤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겪은 굴욕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거였죠. 수진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백화점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그날 일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회장님 손녀분.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준에게 물어봤어요. 야, 수진이가 혹시 재벌집 손녀야? 태준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수진이가 재벌이면 왜 그 조그만 꽃집을 해요? 그럼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왜 그렇게 인사를 해? 회장님 손녀라고 하던데. 동명이인이겠죠. 아니면 직원이 착각한 거고요. 어머니도 참. 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시어머니도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착각이겠지. 그 가난한 며느리가 재벌 손녀일 리가 없잖아.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어요.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태준과 미영도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모두 같은 회사 차량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뭐야? 누가 왔나? 차들이 시댁 아파트동 앞에 멈춰 섰어요. 시어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 온 건 아니겠지. 차 문이 열렸어요. 먼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흰 머리의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노부인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노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왜 그래? 저기 좀 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어요. 시아버지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굳어졌죠. 저건 뭐야? 몰라요. 근데 수진이가 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태준과 미영도 방에서 나왔어요. 누구야? 태준이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는 수진과 낯선 노부인,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보였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있어. 시어머니가 태준을 밀치고 인터폰 앞에 섰어요. 화면 속 노부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옷차림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일단 열어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수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흰 머리의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노부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노부인 뒤에 섰죠. 시댁 식구들은 현관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노부인이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좁은 거실, 낡은 소파, 오래된 가구들. 노부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수진이네 시댁이구나. 노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시죠? 노부인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시어머니는 움찔했습니다. 나는 최정숙이에요. 수진이 외할머니.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진에게 외할머니가 있었어? 시어머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최정숙?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때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청림그룹 명예회장이십니다. 청림그룹. 시어머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청림그룹이면 청림백화점, 청림건설, 청림호텔을 거느린 그 대기업이잖아. 그 회장이 수진의 외할머니라고? 시어머니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외할머니가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 외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서 있었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앉으세요.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치 이 집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태준과 미영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늘 온 이유는 하나예요. 시어머니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우리 수진이한테 친정도 없는 여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언제 들은 거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팔자라고도 하셨다고요.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외할머니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친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에겐 제가 있어요. 앞으로 함부로 대하시면 저와 상대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외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할머니. 앞으로 이 집에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알았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직접 이곳까지 와준 거였어요. 1년 동안 혼자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인사만 하러 왔어요. 앞으로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외할머니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경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수진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죠. 외할머니가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외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시댁 식구들이 긴장했어요. 그 집 경매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외할머니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시댁 식구들은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경매를 어떻게 알아? 시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청림그룹 회장이면 뭐든 알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 뒷조사하는 건 일도 아닐 거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그럼 올케가 진짜 재벌 손녀였어?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내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친정도 없다고 했는데 전 남편한테 받은 것도 없냐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떠올랐어요. 매달 200만 원 뜯어내고 주말마다 집안일 시키고 온갖 구박을 했죠. 그 며느리가 5천억 원대 자산가였다니. 우리 이제 어떡해? 시어머니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편 아파트 밖으로 나온 수지는 외할머니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바보야. 감사는 무슨. 외할머니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 우리 수진이가 고생했구나. 수진은 외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1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러움도 억울함도 그리고 이제는 든든함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댁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당당해져도 되는 거구나.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수진이 직접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시댁을 방문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댁의 대출 연체는 결국 경매로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기당한 5억 원을 메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경매를 신청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어요. 하지만 청림그룹 회장이 시댁에 찾아왔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다들 얼굴을 피했죠. 괜히 청림그룹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경매 당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법원에 나갔어요. 혹시라도 유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유찰되면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경매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평생 살아온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낙찰자 성함은 이수진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수진? 설마 그 이수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법원을 나온 시어머니는 바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집 낙찰됐어. 근데 낙찰자 이름이 이수진이야.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요? 우리 수진이요? 그래. 분명히 이수진이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시댁집을 낙찰받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은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샀어. 우리 집을. 미영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올케가요? 그 조그만 꽃집 파는 올케가 어떻게 집을 사요? 청림그룹 회장 손녀잖아. 돈이 없겠어?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부탁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시내의 한 카페였죠. 시어머니는 태준과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수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눅 들어 있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죠. 걸음걸이부터 눈빛까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평생 살던 집인데. 태준도 거들었어요. 수진아, 내가 미안해. 어머니 편만 들었던 거, 내 말 안 들어줬던 거 다 후회해.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수진은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하게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저 다 기억해요. 친정도 없는 여자라고 하셨죠.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팔자라고도 하셨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주말마다 시댁 가서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미영 씨한테 300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열심히 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돌아온 건 구박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도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가 갈 데가 없어. 어머님, 저도 갈 데가 없었어요. 7살에 엄마 잃고 25에 아버지 잃었어요. 32에 남편도 잃었고요.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혼자서 버텨왔어요. 어머님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받으세요.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혼까지는 아니지 않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어머님. 수진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전 충분히 참았어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수진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진의 승소였어요. 윤재현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맡았죠. 태준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 금전 착취 내역, 강제 노동에 가까운 주말 시댁일까지 재산 분할도 수진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어요. 태준은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비록 수진에게는 의미 없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게 중요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집을 비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미영도 따로 방을 구했고 태주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수지는 외할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오후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니? 네, 할머니. 후련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꽃집 계속할 거니? 아직 모르겠어요. 좀 쉬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장미, 백합, 튤립. 알록달록한 꽃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수지는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금전 요구, 남편의 방관.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밤마다 혼자 울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죠. 그저 자기 자신 이수진이었습니다. 38살,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은 나이였어요. 외할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라. 수진이 외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외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85살의 노부인. 수진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죠.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어떻겠을지 몰라요. 바보야. 내가 강한 거지. 할머니는 옆에 있어준 것뿐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안도의 눈물이었죠.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은 외할머니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번의 결혼을 겪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되찾은 여자. 이제 수진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떤 길을 걸을지는 오로지 수진의 선택이었죠. 수진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친정도 없는 여자라며 멸시당하고 부모 복도 남편 복도 없다는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수진은 묵묵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몰랐던 따뜻한 손길이 있었어요. 결국 수진은 진짜 가족의 품에서 다시 일어섰고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지금 힘든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걸어가 보세요.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수진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분명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